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는데 여의도, 특히 민주당에는 난기류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과 각종 특혜, 갑질 등 13개 의혹을 놓고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 위해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자진 탈당을 넘어 제명 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자진 출석해서 무고함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비롯해 겹악재로 고심 깊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거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번 사태를 넘어 향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의도 민주당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 윤리심판원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막 7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다뤄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병기 의원은 5시간 동안 자신의 의혹을 소명했고, 윤리심판위원들은 오후 7시부터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여의도 당사에 도착한 김병기 의원은 손에는 각종 자료가 담긴 가방을 든 채 취재진을 향해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애당의 길을 깊이 고민해달라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지만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윤리심판원 판단 대상이 된 것만 13가지로 자신의 공천 헌금 의혹과 강선 의원의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차남 편입 관여 의혹 등입니다.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 대부분 당규상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많은 만큼 윤리심판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는데 자칫 징계 결정이 늦춰질 경우 당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도부도 현재 국회에 모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직권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을 다니던 김 의원의 차남이 휴학하고 귀국해 편입을 준비하던 중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 경력도 없는 차남이 어떻게 대선 캠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또 이듬해 지방선거 땐 김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차남을 거론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대 대선을 넉 달여 앞둔 2021년 말 민주당 중앙선대위 인사명령안입니다. 정책본부 팀원의 김병기 의원 차남 김모 씨 이름이 눈에 띕니다. 김 씨가 미 켄터키 대학을 휴학하고 국내에 머물며 편입학을 준비 중인 시기로 알려졌는데 대선 후보의 공약과 정책 등을 설계하는 조직에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한 보좌진은 김 의원은 당시 중앙선대위 TF 단장이었다며 차남이 편입이나 취업을 하기 전 소위 스펙용으로 대선 캠프에 참여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책본부에 있던 관계자들은 김 씨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보좌진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임명장에 도장을 찍는 등 단순 업무만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듬해 지방선거 때 김 의원이 공천관리위 회의에서 차남을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 시절로 복수의 공관위 회의 참석자들은 구의원 비례대표와 관련해 김 의원이 차남과 차남의 거주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실제 공천도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에 유감이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이상하리만큼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공천원금 의혹을 폭로하는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서울경찰청에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김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인지하고도 1년 넘게 내사만 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전 동작구 의원 김모 씨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김병기 의원 측에게 2천만 원 전달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측이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서울경찰청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보고가 없었다며 차남 편입 의혹 수사를 마치고 들여다볼 계획이었던 걸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 아내가 전 동작구의회 의장 조모 씨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지난 2024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2024년 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2024년 11월쯤 조 전 부의장 관련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수사 범위가 넓어질까 봐 의원실이 당황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정식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11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3시간 반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시차와 건강 등을 고려했다는데요. 대상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 직전인 작년 마지막 날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경 서울시 의원은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참관하게 한 뒤 밤 11시 10분부터 3시간 반 동안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1억 원 돌려받았는지 하셨나요?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진 못했습니다. 긴급 체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시차와 건강 문제 때문에 도저히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며 건강 상태를 봐서 최대한 빨리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 청장은 출국 금지가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오히려 빨리 진행된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김경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김민석 총리 지원 의혹으로 고발당하자 시의회에서 쓰던 PC 2대를 초기화했었습니다.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데 경찰은 어제 김 시의원 압수수색 때 이 컴퓨터들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늘에서야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건지 자료 확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어제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 녹취가 공개된 지 13일 만입니다. 자택에서 혹시 증거인멸 정황 같은 거 없었습니까? 하지만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김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초기화해 자료를 삭제한 PC 2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납한 컴퓨터를 확인해보니 깨끗하게 초기화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PC 2대를 비닐로 싸서 창고에 보관해놨지만 어제 압수수색에서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임의 제출 형태로 PC를 가져갔습니다. 임의 제출 받으신 거 맞으십니까?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신청된 후에야 창고 안에 PC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압수수색은 할 수 없었다며 대신 임의 제출로 확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10월이면 없어지는 검찰청을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정부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가져가는 게 주요 내용인데 공소청 수장의 명칭이 검찰총장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없어지는데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이런 부조화가 왜 일어난 건지 먼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개로 규정했습니다. 부패와 경제 등 기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6개에 더해서 마약과 내란외환죄, 사이버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했는데 전직을 희망하는 검사들은 수사사법관으로, 수사관들은 전문 수사관으로 편입됩니다. 검사 이름 떼고서라도 본인이 이제 중대범죄 수사에 내가 적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경험을 쌓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5급 이상 전문 수사관이 시험 등을 통과하면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가뜩이나 꺼려하는 검사들의 중수청 이직 희망이 더 줄어들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형사법령에 비교적 밝은 검사들이 아주 극소수만 가고 나머지는 다른 변호사로 충당을 한다. 그렇게 되면 법리 해석이나 수사 노하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더해 3,000명 규모의 중수청까지 산하에 두면서 권력 비대화에 따른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 지휘를 받는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공소청 수장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위헌 소지 우려를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대해 여당 내 반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존 검찰과 뭐가 다르냐,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성토가 쏟아진 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발하는 이유, 전정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중수청 법안에 담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다며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선 중진 이인영 의원도 이원화 구조는 현재의 검사와 수사관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검찰 특수부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에선 후속 입법과제로 남겨둔 공소청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 부여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저희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갖지는 않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반대 논평을 내놓는 등 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법여권이 먼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정부 법안에 대해 의원들 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벌써 30분이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다만 취임 첫날부터 정부 법안에 각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후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정청래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정부 입법안을 둘러싼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반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그만큼 더 하겠다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까지 속전속결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파견 검사 수는 줄이고 특별수사관 규모는 2배로 늘렸습니다. 왜 그런지 배경이 있을 듯 싶은데요. 장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2차 종합특검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관저 이전 개입 등 14가지 사안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최장 90일 동안 수기할 수 있는 장치인 안건조정위는 단 2시간 만에 종료됐고 이어진 소위와 전체 회의도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여권은 예고 없이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2배 늘렸습니다.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냐 이거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사법부가 절차적 시비거리를 없애야 한다며 중복 수사 우려 등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은 이제 수사 대상이 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 다음 날인 16일 여야 지도부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했는데 필리버스터를 고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다시 야당으로 처지를 바꿔가며 이어온 국민의힘 당명이 5년 반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70%에 가까운 당원들이 당명 변경에 찬성했는데 멋진 이름 짓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벌써부터 당원들이 추천한 당명을 쓰기엔 고민이 많다는데 무슨 제안들이 들어왔길래 그러는 건지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괄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명 국민공모전 포스터입니다. 사흘간의 책임당원 투표에서 새 당명을 원한다는 응답이 68%를 기록했습니다.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명 제안도 18,000건이 함께 들어왔는데 자유, 공화, 미래 등의 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민주공화당,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민주자유당, 2020년 미래통합당 등 모두 과거 당명에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당명은 당원보단 전체 국민을 지향한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보 외에도 변화와 쇄신도, 보수정당 가치라며 이런 가치들을 당명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분당, 합당 등 정치적 변곡점마다 수차례 당명을 바꿔왔습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을 11년째 사용 중인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평화민주당 이후 40년 가까이 민주란 단어를 당명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에 어떤 단어가 포함이 되든 실질적 체질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당명 개정 효과가 반감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와 관련한 일반 이적죄 첫 재판은 파행됐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첫 재판은 시작하자마자 중단됐습니다. 특검부 없으면은 개정 소송 절차 진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출석한 뒤에는 호칭 문제로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쪽 피고인 성명과 성명을 말씀하세요. 대통령이셨고 장관이셨고 또 방첩 사령관이셨고 정말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끝에 피고인 이렇게 호칭하는 거는 참 민망하고 거북스럽고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재판하는 게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별도로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 단수는 중대 범죄라면서 개인적 충성심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우리 정부가 민간용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무인기가 어떻게 방공망을 뚫고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그동안 무인기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왜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리 군 말대로 이게 민간용이라는 건 맞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군용 무인기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 업체가 만든 저가 무인기인데 날개와 몸체, 꼬리 부분까지 외형이 비슷하죠. 사실상 같은 모델이라는 분석입니다. 메모리 카드와 수신기 같은 내장 부품도 민간에서 구입 가능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군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이게 민간이 제작한 무인기라면 우리 군이 이 무인기가 넘어가는 걸 알았습니까? 국방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군은 무인기를 띄우지 않았다는 건데 강화도에서 대낮에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 군 모르게 누군가 접경 지역에서 민간용을 띄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날개 길이가 2m도 안 되는 소형인데다 우리 군 방공 레이더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항적을 보는 구조여서 반대의 경우는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사실상 방공망이 뚫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은 이 무인기를 추적한 것처럼 말하던데 그건 사실일까요? 네, 북한은 강화도에서 날아오는 무인기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공 탐지 능력으로 소형 민간 드론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대공 능력들이 과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탐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다지 높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데 사실 무인기 침투는 북한이 주로 해왔던 도발 아닙니까? 네, 북한의 무인기 도발 2014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경기 파주와 인천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고 2016년과 2017년에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2022년엔 무인기 5대가 5시간 동안 우리나라 수도권 상공을 돌아다녔고 한 대는 대통령실 부근까지 비행했죠.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적반하장 행동을 보이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오는 1월과 2월로 예정된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용 여론전을 펼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당 대회에서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할 가능성이 큰데 그 사전 작업이라는 겁니다. 불신의 대상으로서 한국을 규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노동신문에도 이 내용을 냈다는 얘기는 대남 적개심 고취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 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상당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북한 정권이 방공망 성능을 과시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경이 합동수사단을 꾸렸다고 하니까 그 조사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후 들어 수도권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야 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돼 있어서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덕수궁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9시 22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렸다,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덕수궁 부근은 하얀 세상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강추위에 찬바람까지 강해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구름은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대설특보는 강원도에서 경기 북동부로 확대된 상황인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동부에 최대 7cm,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8cm, 충청권에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전국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우려됩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은 아침이 영하 4도, 낮에도 2도를 넘지 않으며 하루 종일 영하권 추위가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쳐 주변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서울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맹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다 목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화물차들이 추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독 여기서 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높다는데요. 이유가 뭔지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고속도로에 화물차 2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뒤따르던 화물차들이 상향등을 켜고 피해보려 하지만 잇따라 부딪힙니다. 사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 50분쯤입니다. 2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4톤 트럭을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화물차 2대가 또다시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빙판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전방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남상주 IC 부근에서 다중 추돌로 5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같은 고속도로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나자 운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경사진길이 많아요. 특히 상주 쪽에서는 응달이 있는 데다가 좀 비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 지대가 높아서 좀 많이 오고. 서산 영덕 고속도로는 지난 5년 동안 323건의 사고로 55명이 숨졌습니다. 치사율 17%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동서축을 연결해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 이동 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또 많고 치사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둑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을 갑자기 발로 찹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두고 돌아가던 남성. 다시 돌아오더니 여성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고 다시 발길질을 합니다. 그제 새벽 5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30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남성이 폭행을 저지른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낮인데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행인이 신고했고 36만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교육부에 통보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관련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은 남성의 반론을 받기 위해 교육부에 연락처를 문의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5,600억 원을 묶어두는 절차를 밟았었죠.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확인했더니 이미 3년 전 돈이 거의 다 인출된 깡통 계좌였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계좌와 부동산 등 모두 14건의 범죄 수익금 5,579억 원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3천억 원과 더스프링 1,000억 원 등 4곳에 4,105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화천대유 관련 계좌에 7만 원 등 겨우 185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300억 원이 들어있을 줄 알았던 남욱 변호사 관련 계좌의 잔액도 4,800만 원으로 일당의 남은 돈은 총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7월 전에 이미 빌딩을 사들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의 96% 이상을 빼돌렸던 겁니다.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추진 보존했던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가압류에 나섰던 성남시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4년 전에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깡통 계좌를 제공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스럽고.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이 범죄 수익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이 자료를 추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나머지 추징 보전 결정문 14건은 법원에 열람을 신청해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 때 아닌 기술 탈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업 선정에 도전한 한 스타트업이 대형 업체가 우리의 영업 비밀과 기술을 뺏어갔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건물도 몇천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입니다. 정부의 규제혁신 기업으로 선정돼 4년 만에 300억 원을 유치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대형 업체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탈취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형 업체가 조각투자거래소 사업에 지분 참여할 수 있다며 기밀각서를 쓰고 각종 자료를 받아가더니 오히려 경쟁자로 나섰다는 겁니다. 절대 이 업에 진출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해줬고, 다만 직접적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당사가 만드는 컨소시엄에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서 대형 업체 대표와 나눈 전화통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진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대표님.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약속한 거하고 실제 비즈니스 찬스가 생기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야, 이거는. 나도 뭐 우여곡절 당신한테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대형 업체인 넥스트레이드 측은 스타트업 측에서 먼저 투자할 의향이 있냐면서 자료를 보내왔다고 했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공받은 자료는 기밀이 아닌 지극히 기초적인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최종 선정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국세청이 체납의 규모를 줄여보겠다며 세금을 더 열심히 걷기는커녕 오히려 탕감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백억대 세금을 안낸 기업 회장에게는 압류했던 고급 와인과 명품 가방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정 수량만 생산해 와인의 왕으로 불리는 로만의 꽁티입니다. On the list here, single bottle, $16,000. 지난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은 2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기업 회장으로부터 이 와인을 포함해 고급 와인 1,5병을 압류했습니다. 시가 4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친 압류 해제 요청에도 받아들이지 않던 국세청은 네 번째 요청 땐 돌연 압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사정이 달라진 게 없었지만 결정이 달라진 겁니다.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30여 점도 배우자 소유로 추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넘겨졌습니다. 부실관리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세청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탕감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낮추라는 목표를 세운 뒤 압류해제 날짜를 전산상에 앞당겨 입력하는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징수 가능성이 남아있던 고액 체납자 5,300여 명의 세금 1조 4천억 원이 시효 만료로 처리됐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징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에게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결국 면죄부를 준다는 나쁜 인식을 주게 됨으로써 세정 업무에 불신을.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전직 국세청장들을 포함한 책임자들의 비의 기록을 인사 자료로 남기도록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폐점이 계속되는 데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회장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라면과 햇반 등 가공식품 판매대 곳곳이 비었습니다. 저지방도 지금 없는 거예요? 저지방은 지금 매진이라는 이름표가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주요 식품사들이 대금 결제 상황에 따라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품 중단과 자금 사정 악화에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아예 문을 닫는 점포도 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130곳이 넘었던 홈플러스 점포 수는 해마다 줄어 지금은 117곳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이달 말 추가로 5곳의 폐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입니다. 여기에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실행하는 사람들 뒤에 숨은 거대 몸통 김병조를 구속하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사기 행각의 전말을 결코 밝힐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홈플러스 매각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회생 절차도 동력을 잃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이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타협을 보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자연 기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상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는데요. 6시간 넘게 지났지만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이번 인상안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안건들이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결국은 합의가 되지 못해서 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말씀드리고, 노사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지난해 10월 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 협상을 해왔는데요.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의 임금 인상 효과가 6에서 7%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분까지 더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상여금 기여분은 뺀 임금 3% 인상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생긴 미지급금의 이자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 따로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미지급 임금과 이자 20%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나 사업주들이 감수하면서 전부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교섭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시내버스 7,400여 대의 운행이 멈춰섭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혼잡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79차례 늘리고 25개 자치구는 지하철과 연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128개 노선 1,700여 대의 배차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일하는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당국이 저격수를 동원해 조준 사격까지 하면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일각에서는 2,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시신 가방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유가족의 통곡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보름째 확산하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가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최소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최소 500명 이상이라고 집계했고 인터넷과 통신이 차단된 상황에서 2,000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 참가자는 저격수가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고 거리에서 시신 수백 구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Persone ferite, persone uccise, persone a cui sono stati sparati in testa con proiettili veri perché non ci sono abbastanza immagini. 정부의 유혈 진압에도 거리에선 여전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반대하는 구호가 쏟아지는 등 민심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اونجا نشستن دارن به اینا درس میدن برید ما هم هستیم همونایی که این کشور رو زدن و جوانا و کودکان ما رو کشتن. 시위대가 정치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47년간 이어진 이란의 신정 통치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 미국과 중국에선 이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거리에선 운전석이 없는 택시까지 달리고 있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마차 모양의 차량이 미끄러지듯 거리를 달립니다. 운전석도 운전대도 없습니다. 넉 달 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 아마존의 로봇 택시입니다. The only thing I did not like the wait time, but smooth, smart, fast, comfortable, music, air conditioning, it was wonderful.
시속 40에서 60km로 주행하고 방향도 알아서 전환합니다. 운전석이 사라진 만큼 승객들의 탑승 공간은 더 넓어졌는데요. 운전에 신경 쓰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편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연말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말부터 라스베가스 거리 곳곳을 누비게 될 현대차의 무인 로봇 택시인데요. 제가 먼저 직접 타보겠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도심부터 뻥 뚫린 도로까지 순간순간 주변 상황에 맞춰 신속히 반응합니다. 29개 센서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했습니다. We have LiDAR today and radar, and this is critical because there are certain situations where camera and vision-based sensing doesn't perform very well. 미국 전기차 기업 루시드도 CES에서 로봇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It's more like,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our EV technology, which has been proven in the last couple of years to be industry leading. 미국 로봇 택시 이용객은 매주 25만 명.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의 벽에 막혀 도입까지 갈 길이 멉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The Golden Globe goes to K-pop Demon Hunters. 수상작이 호명되자 매기강 감독은 상기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문화에 기반한 영화에 전 세계 관객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영화를 통해 강하고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strong and bold, really silly and weird, and really hungry for food, and sometimes a little thirsty. 골든으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주제가상을 받은 작곡가 이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꿈을 이루기엔 재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지만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다며 거절이란 새 방향으로 가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This award goes to people who've had their doors closed at them, and so never give up, and it's never too late to shine like you were born to be. 캐대언의 골든글로브 2관왕 달성으로 3월에 있을 오스카 수상 가능성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의 주인공은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로 감독상과 각본상, 작품상 등을 휩쓸며 4관왕에 오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이 오는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인데요.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류현진이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섭씨 30도에 달하는 사이판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몸을 푸는 류지연호. 16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류현진의 행동 하나하나에 동료 선수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42살의 최고령, 노경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진이가 어떻게 던지나 그런 걸 개인적으로 좀 유심히 지켜봤고요. 던지는 밸런스가 항상 일정한 투수니까. 2006년 프로에 데뷔해 신인왕과 MVP를 석권하며 괴물의 탄생을 알린 류현진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올해로 39살이 된 류현진은 투수조 조장제의를 흔쾌히 수락하며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빨리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빨리 친해지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이판 동안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지갑도 시원하게 열었습니다. 현진이 형이 이제 밥도 사주시고 조금 이렇게 사적인 시간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사했고. 과거 전성기 시절의 강력한 고위는 기대할 수 없지만 국제대회는 물론 빅리그 78승의 압도적인 경험은 우리 대표팀의 든든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기자를 남성의 전유물로만 보던 시대, 전쟁터를 누빈 전설적인 여성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When the Korean War breaks out, and she's one of the first reporters on the scene. 6.25 보도로 여성 최초의 퓰리처상을 받은 마그릿 히긴스 기자입니다. 히긴스는 War in Korea란 베스트셀러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공산주의자의 협상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타협은 언제나 시간을 벌려는 수단이고 상대를 안심시키는 속임수였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히긴스 기자에게 한 말을 인용한 거랍니다. 결국 공산주의자에게 협상은 기본적으로 속임수란 겁니다. 수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영토에 떨어졌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 전체가 화들짝 놀라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군 통수권자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하자마자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롱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도 북한이 억지 부릴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진상 밝히는 것 중요하죠. 그렇다고 우리 국민을 미리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북이 저렇게 의기양양해서 우리를 깔보는 건 나름 역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자 관련법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법은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014년 이후 적어도 10번 넘게 무인기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청와대 상공까지 촬영했다는데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는 안보 실패를 질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We will develop numerous tactics to reinforce this deception or to take the focus off the real target and the site of the actual invasion that same day. 2차 대전 때 영국군은 그리스에 상륙할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시칠리아에 상륙했습니다.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북한은 이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가볍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빌미를 주고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고 오늘의 말이 내일의 안보를 결정합니다. 1월 10일 윤정호 앵커 칼럼 누가 죄인인가 였습니다. 오후 들어 서울에도 눈이 시작됐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3에서 8cm, 경기 북동부에 2에서 7cm, 서울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구 4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다시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